여기 대한항공 여객기가 한순간의 실수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북극 항로를 순항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첨단 항법 장치가 없던 시절 항공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위로 컴퍼스가 고장나며 시작된 이 사건은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경로를 이탈한 여객기는 소련 영공을 침범하게 되었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요.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여객기는 순식간에 왼쪽 날개가 크게 파손되었고 객실에는 구멍이 뚫리며 승객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 기장은 침착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상황 속에서 손상된 비행기를 조종하며 착륙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주황빛 노을에 따뜻하게 물든 가운데 저는 공항 터미널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제 비행 승무원 배지가 걸음마다 가슴에 부딪혔죠. 그날은 1978년 4월 20일, 그리고 저는 그저 또 다른 평범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이에요, 설리번 씨. 공항 게이트 직원 중 한 명인 지훈 씨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대한항공의 선임 항공기관사로 5년을 근무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항 직원들이 저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몇 안 되는 외국인 승무원 중 하나였지만 그들은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시계를 확인했는데 대한항공 992편 앵커리지행 비행을 위한 사전 브리핑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았더라고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승무원 라운지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평소 사용하던 체크리스트를 훑어보기로 했어요. 항공기관사로서 제 일은 비행기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엔진, 전기 시스템, 연료량, 유압 등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점검해야 했죠. 손에 든 커피가 아직 뜨거울 때 박 기장님이 라운지로 들어오셨어요. 비행 서류를 훑어보시면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에단, 오늘 우리 항로의 날씨 깨끗하대. 오늘 밤 비행은 순탄할 것 같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기장님. 저는 이제 사전 점검하러 가볼게요. 활주로로 나가서 보잤어요. 우리 비행기인 보잉 707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수천 번을 봐도 이런 기계를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저녁 노을이 비행기의 은빛 동체와 푸른 대한항공 줄무늬 위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지상 근무자들은 개미처럼 바쁘게 짐을 싣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비행기에 올라타 비행 갑판으로 갔어요. 제 자리는 조종석 뒤쪽에 있는 다이얼과 스위치, 게이지들로 가득 찬 벽 앞이었어요. 바로 이곳이 하늘 위에서의 제 사무실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점검을 시작했어요. 훈련받은 대로 항목 하나하나를 소리내어 읽으면서요. 전기 시스템 이상 없음. 유압 압력 정상. 연료량 가득 채워짐. 엔진 오일 레벨 이상 없음.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다 정상적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승객들이 탑승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사업가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 나이든 부부들까지 모두 저희를 믿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 기대하고 있었죠. 오늘 밤은 극지 항로를 비행할 예정이었어요. 북극 근처를 지나는 이 새로운 항로는 앵커리지까지의 비행 시간을 몇 시간이나 단축시켜줬어요. 다만 이 항로는 주의 깊은 항법이 필요했어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고급 GPS 장비가 없어서 지상 라디오 스테이션과 자체 계기들만 믿고 항로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얼마 안 있어 나머지 승무원들도 도착했어요. 부조종사, 기장님, 그리고 객실 승무원들까지 각자 준비를 시작했죠. 익숙한 사전 비행 준비 소리들이 기내를 가득 채웠어요.
스위치가 딸깍거리는 소리, 무전 대화, 안전 안내 방송, 그리고 보조 동력 장치, APU의 낮은 웅궁거림 같은 것들이요. 항공기관사 엔진 시동 준비됐나요? 박 기장님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어요. 네, 저는 패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기장님. 엔진 시동 준비 완료됐습니다. 하나씩 4개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게이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며 각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봤죠. 강력한 제트 엔진이 예열되면서 비행기가 약간씩 떨렸어요. 이 순간이 항상 제일 좋았어요. 비행기가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면서 하늘에서 하루의 마지막 빛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공항 불빛들이 켜지면서 활주로를 따라 파란색과 흰색의 긴 선들이 생겨났고 멀리서는 서울의 도시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오늘은 비행하기 딱 좋은 저녁이었어요. 대한항공 902편 이륙 허가합니다. 관제탑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어요. 박 기장님이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고 저는 엔진 계기를 주시하며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가속하는 걸 확인했어요. 기수가 들리더니 하늘로 떠올랐어요. 어두워지는 하늘 속으로 올라가면서 아래에 있던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치 빛나는 거미줄처럼 보였어요. 비행기는 순항 고도인 35,000피트로 안정되었어요. 하늘은 깨끗했고 날씨 보고대로 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엔진의 부드러운 소음과 간헐적인 무전 대화 소리만이 조종석을 채우며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대로 평범한 9시간짜리 앵커리지행 비행이 될 거라 생각하며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이 평범했던 4월의 밤이 곧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경험 중 하나로 바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연료 시스템 점검을 막 마쳤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경고등 하나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는데 대시보드에 자주 보이는 그런 작은 빨간 점이었죠. 보통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비행 엔지니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그러니까 주요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날카롭고 끈질긴 경고음이요. 자이로 컴퍼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는 값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자이로 컴퍼스는 우리 비행기의 항법 시스템에서 뇌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비행기가 경로를 유지하게 도와주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눈을 감고 길을 찾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 기장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비치더라고요. 설리번,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저는 표준 점검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제 손이 익숙하게 계기판을 누볐어요. 승무원들 커피잔에서 나는 익숙한 커피 향이 비행기 특유의 공기와 섞였고 저는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어요. 읽는 값이 엉망이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마치 이게 북쪽이 어딘지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부기장 김 씨는 이미 인근 지상국에 무전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1978년 당시에는 요즘처럼 GPS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국에서 보내는 무선 신호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했어요. 최소한 3개의 지상국에서 신호를 받아야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이건 마치 퍼즐을 푸는 거랑 비슷한데 각 지상국이 답의 한 조각씩을 제공해주는 셈이죠. 지금 2군데 지상국에서만 신호가 제대로 들어와요. 김 씨가 헤드셋을 만지며 보고했어요. 3번째 신호는 너무 약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아무리 조종석 안공기가 차가워도 제 목덜미로 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엔진의 잔잔한 진동이 제 심장 박동 소리랑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북쪽 하늘은 끝없이 펼쳐진 어둠으로 가득했고 흩어진 별들과 날개 등의 은은한 빛만이 그 어둠을 깰 뿐이었어요.
시스템을 재조정해보죠. 제가 제안하며 좌석 밑에서 기술 매뉴얼을 꺼냈어요. 이 책은 자주 사용해서 낡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믿음직한 친구 같았어요. 메인 회로를 재설정하고 자기 센서를 다시 정렬하면 다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20분 동안 우리는 팀으로 움직였어요. 제가 지시를 내리면 박 기장님은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김 씨는 계속해서 관제소와 연락을 유지했어요. 나머지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진정시키느라 바빴고요. 필요할 때까지는 승객들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자이로 컴퍼스는 말썽을 부렸어요. 진단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춤이라도 추는 것처럼 계속 바뀌었어요. 한순간은 동쪽을 가리키더니 다음 순간에는 서쪽을 가리키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답답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위험했죠. 특히 자력에 의존할 수 없는 극지방 항로에서는 계기들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했거든요. 다른 항법 방식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박 기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비행 엔지니어로 일한 지 12년이 됐지만 이렇게 심각한 고장은 처음이었어요. 백업 시스템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메인 시스템과 같은 원리를 기반으로 작동했거든요.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는 날개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반짝이는 금속 표면이 보였죠. 엔진에 꾸준한 추력이 주는 안정감은 좋았지만 정확한 항법이 없다면 그 힘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배나 다름없었어요. 다만 우리의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북극 하늘이라는 점만 달랐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애썼지만 조종석 안의 긴장감은 점점 커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은 더 깊어졌고요. 우리는 과연 경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벗어난 걸까요? 두 개의 지상국에서 오는 부분적인 신호만으로는 확실한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제가 매뉴얼을 덮으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한 경로를 따라가면서 맞기를 바랄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위치를 확인할지 선택해야 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기술적인 문제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우리의 평범했던 비행이 훈련받은 그 어떤 상황보다 더 힘든 경험으로 바뀌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고장난 컴퍼스를 고치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앵커리지로 데려가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내비게이션 화면을 바라보며 확인했을 때 우리 비행기가 경로를 얼마나 벗어났는지 깨닫고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앵커리지로 가는 익숙한 경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낯선 지형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걸 보면서 손이 살짝 떨릴 정도였고 좌표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정말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에 들어와 있었어요. 바로 소련 영공이었죠. 기장님, 제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마음만큼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무르만스크에 접근 중이에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퍼졌어요. 무르만스크는 단순한 소련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잠수함과 군함으로 가득 찬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군사 항구 중 하나였어요. 조종석 창문 너머로 얼음 위에 반사된 햇빛이 어른거리는 게 보였어요. 북극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아름답지만 동시에 냉혹했어요. 비행 엔지니어로 15년 동안 일하면서도 이렇게 무방비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이 영공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저희 승무원과 탑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거든요. 다시 무선 연결 시도해봐요. 기장님이 지시하셨어요. 저는 주파수를 조정하며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신호라도 잡히길 바랐어요. 하지만 헤드셋에서 들려오는 잡음은 우리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상기시켜 줄 뿐이었어요. 저는 메인 객실에 있는 승객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사업가들, 아이를 데리고 탄 가족들, 노부부들. 이들은
우리가 이런 위험 속에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비행은 그냥 평범한 여정일 뿐이었을 거예요. 바람 때문에 살짝 흔들리는 정도로 여겼겠죠. 저는 그런 무지한 평화로움을 살짝 부러워했어요. 부기장이 창문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아래 건물들 좀 보세요. 저는 더 잘 보려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구름 사이로 땅 위에 보이는 건물들의 기하학적인 형태가 보였어요. 군사시설이었죠. 이걸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최악의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저건 민간 건물이 아니었어요. 소련의 방공기지와 레이더 기지, 그리고 무엇이 더 있을지 모를 그런 곳들이었죠. 제 머릿속은 소련과 서방 간의 냉전 긴장 상태에 대한 기억들로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작년에만 해도 소련은 카렐리아 근처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여객기를 격추했었거든요. 소련은 군사기지 근처를 비행하는 외국 항공기에 대해 극도로 예민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단순한 상업 비행기라기보다 스파이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았죠. 기장님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이든 연료 상황은 어떻죠? 저는 계기판을 신중히 살폈어요. 내비게이션 문제를 해결하느라 예상보다 연료를 더 많이 소모했지만 방향만 알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는 남아 있었어요. 현재 소비 기준으로 6시간 정도 남아 있어요. 제가 보고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기동을 해야 하면 제가 말을 끝맺지 않았어요. 모두 그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레이더 화면에 빨간 불빛이 깜박이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다른 항공기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민간 항공기 속도가 아니었죠. 소련군이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다수의 접촉 신호, 제가 최대한 전문적인 톤을 유지하려 했어요. 북서쪽에서 오고 있어요. 속도로 봐선 군용 요격기 같아요. 기장님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모두가 이 순간이 올 걸 두려워하고 있었죠. 다들 긴장한 어깨가 보였어요. 우리는 다음 상황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죠. 밖에 있는 구름은 갑자기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기분이었거든요. 작은 난기류에도 흠칫 놀라며 전투기가 지나가면서 생긴 충격파인가 싶었어요. 조종석의 온도는 갑자기 10도는 떨어진 것 같았어요. 아마 제 상상이겠지만 북극해 상공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었죠. 어쨌든 저는 어깨를 웅크리며 재킷을 더 단단히 여미고 시스템을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그때 무정의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억센 영어 억양으로 저희의 신분을 밝히라는 명령이었죠. 기장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저희가 장비 문제로 경로를 이탈한 민간 항공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정말로 귀를 멍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그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면 최악을 가정할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항공 지식이 이 순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느껴졌어요. 어떤 훈련 매뉴얼에도 냉전 시기에 소련 영공을 실수로 침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니까요. 조종석 창문 너머로 호위기가 처음으로 보였어요. 구름 속에서 움직이는 매끄러운 실루엣, 그리고 날개에 선명히 보이는 붉은 별들. 소련의 SU 품보 요격기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 중 하나였죠. 이제 그들은 저희 옆을 따라 날며 조종석에 앉은 조종사들 얼굴까지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었어요. 작은 실수나 오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 모든 게 아주 나쁜 방향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계속 제 일을 이어갔어요. 어떻게든 이 악몽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길 바라면서요. 제가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손은 여전히 조종석의 제어 장치 위에서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지는 군용 제트 엔진의 굉음이었죠. 조종석 창문 너머로 구름 사이에서 나타난 두 개의 검은 형체가 보였어요. 별빛으로 희미하게 드러난 실루엣은 날카롭고 선명했죠. 소련의 SU-24 요격기였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악명 높은 전투기를 알아본 순간이었으니까요. 군용기가 빠르게 접근 중입니다. 우리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긴장감이 배어 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목소리였죠. 고도계를 확인해 보니 35,000피트였어요. 요격기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달빛에 반사된 그들의 금속 몸체가 날카롭고 치명적인 상어처럼 보였어요. 마치 먹이를 애워싸는 포식자들 같았죠. 라디오에서 러시아어로 된 경고가 잡음처럼 흘러나왔어요. 우리 중 아무도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투만으로도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리가 이 영공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요격기들은 우리의 양쪽에 공격 자세를 취하며 자리 잡았어요. 승객들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평소에 들리던 객실 안의 웅성거림은 사라지고 고요해졌어요. 무기를 장전하고 있습니다. 부기장이 요격기 날개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차가운 공기가 도는 조종석 안에서도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민항기였으니 설마 발사하겠냐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때는 냉전 시기였고 우리는 소련 영공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될 때 밤하늘이 환히 빛났어요. 전투기 날개 아래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며 제 세계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미사일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기적적으로 그 미사일은 우리를 비켜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조종석 안에서 안도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만 그건 너무 이른 안도였어요. 두 번째 미사일은 예고 없이 날아왔어요. 제가 라디오에 손을 뻗던 순간 갑자기 비행기가 왼쪽으로 격하게 흔들렸어요. 폭발음이 귀를 때렸고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미사일은 우리 왼쪽 날개를 강타해 약 4m 길이의 구조물을 완전히 뜯어내버렸어요. 경고등이 조종석 계기판을 뒤덮으며 수십 개의 시스템이 한꺼번에 작동을 멈췄어요. 왼쪽 날개에 큰 손상 발생, 제가 소리쳤어요. 손가락은 계기판을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연료 라인 파열, 유압 압력 감소. 비행기는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었고 기장은 비행기를 평형으로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창밖으로 보니 날개의 잔해들이 마치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어요. 미사일의 파편이 동체를 관통하면서 비행기 몸체에 수십 개의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기압 유지 시스템이 즉시 고장났고 경고음이 울려 퍼지면서 객실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어요. 저는 귀가 아프게 터질 듯한 압력 변화를 느끼며 마스크를 얼른 착용했어요. 인터폰을 통해 비명이 들려왔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려 애쓰고 있었지만 충격 지점 근처에 있던 승객 2명은 파편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지금 제 임무는 나머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였으니까요. 객실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어요.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구멍난 비행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구멍 주변에 얼음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얼음이 구조적 손상을 어느 정도 늦춰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손상된 날개 때문에 고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고 압력 손실 때문에 급히 하강해야 했어요. 남은 연료량을 확인했어요. 파열된 연료 라인 때문에 연료가 대기 중으로 새고 있었어요. 간단히 계산해보니 남은 비행 시간은 고작 2시간, 어쩌면 그보다도 적을 것 같았어요. 가장 가까운 우호 공항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였어요. 그보다 훨씬 빨리 착륙해야 했어요. 요격기들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들의 치명적인 임무는 이미 완수된 셈이었죠. 이제 우리는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어요. 바로 생존을 위한 싸움이요.
저는 손상된 시스템을 우회하고 중요한 조종 장치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한편으로는 기장이 라디오를 통해 모든 주파수로 메이데이 호출을 보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손상된 날개가 충분한 양력을 생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저기서 금속이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기판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경고등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를 최소한 착륙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만 집중했어요. 그 모든 와중에도 뒤쪽 객실에 있는 승객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족들, 아이들, 나이 드신 여행객들까지 모두 서울에서 앵커리지로 가는 평범한 비행을 기대하며 탑승했을 텐데 이제 그들의 생명이 우리가 이 위기를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저는 산소 마스크를 통해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흔들리는 우리 손상된 항공기의 조종석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어요. 미사일 공격을 받고 비행기는 크게 손상됐지만 아직 날고 있긴 했어요. 조종석을 둘러보니 동료 승무원들 눈에 비친 두려움이 보였지만 다들 그걸 감추려고 애쓰고 있었죠. 박 기장님은 조종관을 단단히 잡고 계셨는데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기내에서도 이마에 땀이 맺힌 게 보였어요. 이선, 연료 상황은 어때? 기장님께서 상황에 비해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에서 계기판을 자세히 살폈어요. 연료는 2시간 정도 남았어요, 기장님. 날개 손상이 연료 효율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기체의 구멍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치며 귀에 거슬리는 휘파람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가까웠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죠. 제 패널에서는 여전히 객실 압력 경고등이 성나게 깜빡이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어요. 우리가 더 낮은 고도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외부 온도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여기는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객실 압력이 낮아진 상황에선 승객들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박 기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네. 지금부터 하강하자. 우리가 조심스럽게 고도를 낮춰가는 동안 저는 뒤편 객실에 있는 승객들 생각이 났어요. 승무원들이 최대한 침착하게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겠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모두 공포에 떨고 있을 거예요. 압력이 낮아지면서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건 단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 빨리 착륙지를 찾아야 했어요. 조종석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둠이 모든 걸 집어삼킨 것 같아서 도시 불빛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여긴 소련 영토 깊숙한 곳이라 아군 공항과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초기 나침반 고장 이후 항법 장치도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3000피트입니다. 김 부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고도에서 균형을 유지하겠습니다. 더 낮은 고도에선 공기가 충분히 조밀해져서 모두가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래 지형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 산을 지나고 있는지 숲이나 평야 위를 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종석에 보관된 비상지도를 꺼냈어요. 이 지도는 소련 영토의 세부적인 지도를 담고 있진 않았어요. 애초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주요 지형만 표시돼 있었죠.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종이에 그려진 대략적인 윤곽을 맞춰보려고 애썼어요. 이 방향을 유지하면 제가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며 말했어요. 큰 호수가 여러 개 있는 지역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이 시기엔 얼어있을 가능성이 커요. 호수가 제일 낫겠군. 박 기장님이 동의하셨어요. 크기만 충분하다면 나무나 바위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그 후로 1시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각자 맡은 임무에 집중하며 서로 협력했어요. 저는 고장난 시스템들을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가 생기면 바로 경고를 보냈어요. 기장님은 손상된 날개로 인해 비행기가 한쪽으로 쏠리려는 걸 잡아가며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셨죠. 김 부기장님은 무선 연락을 유지했지만 소련 전투기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했어요. 훈련받은 대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움직였어요.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하면서요. 몇 분마다 저는 남은 연료를 확인하고 우리의 수정된 비행 범위를 계산해서 기장님께 보고했어요. 연료가 다 떨어지기 전에 착륙지를 찾아야 했어요. 구름 사이사이로 아래에 있는 눈 덮인 풍경이 간혹 보였어요. 달빛이 얼음 같아 보이는 곳에 반사됐는데 아마도 호수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착륙을 시도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탑승한 모든 이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외부 온도는 영하 40도입니다. 제가 또 다른 계기를 확인하며 보고했어요. 발견되는 호수는 분명 얼어 있을 테지만 우리 무게를 견딜 만큼 두꺼운 얼음이어야 해요. 우린 계속 착륙지를 찾으며 매 순간 소중한 연료를 태우고 있었어요. 손상된 날개 때문에 하늘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없었고 소련 전투기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우리의 생명과 승객들의 생명이 다음 40분 안에 안전한 착륙지를 찾는 데 달려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긴박했던 순간들에도 우리가 얼마나 침착했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두려움은 분명 있었지만 그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고 이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해냈어요. 극한의 압박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의 생존을 좌우할 테니까요. 패닉에 빠질 여유는 없었어요. 착륙지를 찾아 필사적으로 헤매는 그 순간들에도 저는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다시 그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그건 잠시 접어뒀어요. 저는 기계와 계기판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고 모두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데려올 방법을 찾는 데 전념해야 했으니까요. 계기판에 빨간 연료 경고등이 계속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비행 시간이 30분도 남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장갑 안제 손바닥엔 땀이 고였고 남은 선택지를 점검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래로는 러시아의 광활한 황무지가 어두운 밤 속에서 하얀 담요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잠깐씩 얼굴을 내밀며 지형을 희미하게 비춰주고 있었죠. 저기! 우리 기장이 소리치며 앞쪽을 가리켰어요. 저거 얼어붙은 호수 같아 보이는데? 저도 조종석 창문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기장 말이 맞았어요.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평평한 눈 덮인 표면이 확연히 드러났거든요. 완벽한 조건은 아니었지만 연료가 바닥나고 손상된 날개 때문에 조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에단,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기장이 긴장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급히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 호수는 길이가 약 2km 정도 돼 보였는데 접근만 제대로 한다면 비상 착륙이 가능할 공간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얼음이 우리 비행기의 무게를 견딜 만큼 두꺼운지 여부였죠. 저희에게 제일 좋은 선택지예요.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연료는 오래 못 버틸 거고 손상된 날개에서 유압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을 잡았어요. 모든 승객과 승무원 여러분,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지금 비상 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서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기내에서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여주고 비상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 안은 희미한 흐느낌 소리와 기도 소리 외에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우리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얼어붙은 호수와 일직선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손상된 날개 때문에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기우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기장은 조종간을 꽉 잡고 평형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거센 바람이 옆에서 밀어붙이며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고도 500피트에 이르렀을 때 호수 표면이 좀 더 명확히 보였어요. 달빛이 눈 덮인 부분과 얼음이 드러난 부분을 비추고 있었죠. 그건 좋은 신호였어요. 얼음이 아마도 우리 비행기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두껍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얼음을 깨뜨리지 않고 착륙하는 거였어요. 랜딩 기어 내립니다. 제가 레버를 당기며 말했어요. 바퀴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약간 안심이 됐지만 얼음 위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300피트! 제가 알티미터를 보면서 말했어요. 200, 100. 기장은 기술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착륙 준비를 했어요. 저도 좌석을 꽉 붙잡고 충격에 대비했죠. 처음 닿는 순간은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충돌이라기보다는 살짝 닿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런데 바로 현실이 닥쳤어요. 비행기가 얼음 위에서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귀를 찢듯이 울렸죠. 속도가 너무 빨라서 통제하기 힘들었어요. 기장과 부기장이 남은 엔진 출력과 방향타를 사용해서 방향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호수 끝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였어요. 나무에 부딪히기 전에 멈춰야 했죠.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1분도 안 돼서 우리는 멈췄어요. 갑작스러운 정적이 귀를 멍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우리는 숲 끝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약간 기울어진 채 멈췄지만 비행기는 무사했어요. 다들 괜찮으십니까? 기장이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객실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괜찮아요 라는 대답들이 돌아왔어요. 저는 바로 시스템을 종료하고 화재나 연료 누출 징후가 있는지 점검했어요. 엔진이 꺼지자 기내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비상등의 희미한 빛 속에서 제 숨결이 보일 정도였어요. 그 후 2시간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승객들에게 가장 따뜻한 옷을 입히고 기내 중앙으로 모여 서로 천을 유지하게 했어요. 승무원들은 비상담요와 가능한 한 따뜻한 음료를 나눠줬어요. 저는 계속 밖을 살피면서 구조 신호를 기다렸죠. 동시에 혹시라도 소련군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도 들었어요. 마침내 호수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소련 구조팀이 얼음 위를 달릴 수 있는 특수 차량을 타고 도착한 거였어요. 당시 우리 두 나라의 정치적 긴장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우리를 대했어요. 부상자를 먼저 이송한 후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모두 구조했죠. 우리는 근처 군기지로 옮겨졌고 거기서 신문을 받았어요. 장비 고장으로 경로를 이탈한 민간 항공기라는 걸 확인한 뒤 소련 측은 생각보다 이해심 있게 대처해줬어요. 인터뷰와 서류 작업이 끝난 뒤 이틀 만에 우리는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영웅으로 환영받았어요. 언론에서는 이를 기적의 착륙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훈련과 팀워크,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는 의지 덕분이었어요. 국제조종사협회는 위기 상황에서의 뛰어난 관리 능력을 인정하며 저에게 최고의 공로상을 수여했어요. 하지만 제게 진짜 보상은 승객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받은 감사 편지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집으로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 얼어붙은 호수에서의 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날 저는 가장 큰 도전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온다는 것, 그리고 생존은 침착함과 협력에 달려있다는 걸 배웠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끝없는 하얀 풍경과 얼음 위를 긁는 금속 소리를 꿈속에서 떠올리곤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날 저와 제 동료들이 필요했던 순간에 발휘했던 용기와 힘을 기억하고 있어요.